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20년 차, 재결합한 6개월 차인 40대 주부입니다. 남들은 결혼 20년 차 그런 소개를 할 텐데 웃기죠? 저는 2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지 2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같은 사람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요. 제 긴긴 사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어릴 때 알게 된 사이예요. 얼굴만 아는 사이긴 했지만요. 제 친구의 이중 사촌 오빠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저와 제 친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등하교를 같이 하며 친해졌어요. 그리고 숙제를 하거나 시험 기간이 끝나고 놀 때 서로의 집에 오가며 가족들과도 인사하고 지냈죠. 그때 중3이었던 저희 남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이자 저희 아파트 옆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친구네 놀러 가면 남편은 종종 지금의 시어머니인 어머니와 대학생인 누나와 놀러 와 있었죠. 저는 친구의 이모 식구들과 살짝 눈인사만 나누었지만 어쩌다 보니 식사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2살 차이인데도 꽤 어른스럽고 듬직한, 쑥스러움도 많지만 참 친절한 오빠였어요. 외동딸인 저는 친구들이 언니가 있는 걸 부러워하곤 했지만 그 친구를 볼 때면 오빠가 있는 것도 좋겠다 싶을 만큼 사촌 동생에게도 잘하던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만난 사이였지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 그 친구네는 경기도로 이사를 갔고 그 이모 댁도 이모부 고향인 충청도 소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어요. 친구와는 가끔 연락을 하곤 했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니 함께 학교에 다닐 때만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대학 입시도 있고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 때보단 더 바쁘니까요. 그렇게 꽤 오래 잊고 지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그렇게 성인이 되고 대학에 다니고 아마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한창 취업 준비를 할 때였는데 대형 어학원을 다니며 토익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그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지금의 남편이요. 청소년 시절처럼 까까머리가 아니었기에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서먹함이 지난 시점에 제가 슬쩍 물어봤죠. 저 오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어릴 때 어느 중학교 다녔어요? 아, 나 땡땡 중학교. 너 혹시 거기 중 나왔어? 네, 저 기억나세요? 긴가민가 했는데 맞았네요. 아, 나도 너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혹시 나 기억 못할까 봐 안 물었는데 진짜 신기하다. 오빠 고등학생 때 이사 가지 않았어요? 그때 뭐 충청도였나? 꽤 멀리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요. 음, 고등학교는 충청도에서 다녔지. 대학을 서울로 와서 이 근방에서 계속 자취했어.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 아, 그러셨구나. 오빠네 언니 진짜 예뻤는데. 다들 잘 계시죠? 전 사실 지영이랑은 연락이 끊겼어요. 지영이도 잘 지내죠? 지영이 잘 지내지. 지금은 미국에 있고. 너 우리 누나도 기억해? 그럼요. 그때 언니는 이미 대학생이었잖아요. 중딩 눈에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언니 머리도 길고 막 화장도 예쁘게 하고 가끔 마주치는 얼굴이었지만 그냥 제 기억엔 엄청 이쁜 언니로 남아있어요. 기억력 좋네. 지영이 연락처 줄게. 나중에 한국 나오면 같이 보면 되겠다.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 이렇게 만나고 서로를 기억하다니 마냥 신기하고 좋았어요.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어 서로 으쌰으쌰 해주며 용기도 주고 응원도 하고 가끔 콘서트나 전시를 보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진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서로 비슷한 게 참 많았어요. 취업 준비 기간이라는 게 진짜 피 말리는 과정이라 결코 쉽게 지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 사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둘 다 취업 준비에 사력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는 참 어려웠어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유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지만 쉽지 않았어요. 두 번의 실패 후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 방법을 가르치러 학원에 나가기도 하고요. 벌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아니고 초등학생들에게 일반 회화를 가르치고 있지만 나름 같은 길을 오게 되었네요. 당시 남편도 취업이 어렵긴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공기업을 목표로 하다가 아버지의 제안으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로 했어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 부품 공장이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시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 같아 일 배우는 걸 미뤄왔다고 했어요. 자기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 그리고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그 회사 일을 배우기로 결심한 거죠. 그 무렵 저희는 연애한 지 2년이 되었고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자 롱디를 하게 됐어요. 장거리 연애요. 와, 혹시 장거리 연애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거 엄청 힘들어요. 일단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주말엔 이동 시간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요. 제가 내려가든 그가 올라오든 누군가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잖아요. 그 생활을 1년쯤 했을 때 그 사람도 저도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고 양가 어른들의 압박도 시작됐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만 살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 엄마가 혼자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의식 중에 결혼은 꿈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이 남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 넌지시 엄마께 물었죠. 엄마,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아이고, 이쁜 딸. 엄마 너무 좋지. 사실 언제 인사 오나 싶었는데. 왜, 이제 결혼하재? 아, 그 사람 아버지 일 배운 지 1년 넘었고, 그 집 부모님도 이제 아들이 자리 잡았는데 결혼하라고 하시나 봐. 3년이나 만났는데 왜 미루고 있냐고. 그래? 아이, 그래서 그 오빠가 뭐래? 부모님이 하라고 해도 남자가 하고 싶어야 해, 결혼은. 아이, 오빤 너무 하고 싶어 하지. 우리 장거리 연애하느라 서로 너무 고생이었잖아. 차비로 돈도 많이 쓰고. 그럼 됐어. 오케이. 엄마가 준비할게. 아이고, 우리 딸 시집 보내네. 엄마 숙제 다 했다. 치, 엄마 내 결혼이 숙제였어? 음, 부모는 그런 거야. 아빠가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봤어야 했는데.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엄마, 사실 나 결혼하면 그 사람 있는 충청도로 내려가야 하는데 엄마 혼자 서울에 있고 나 너무 무섭거든. 엄마가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것도 그렇고. 아유, 엄만 괜찮아. 엄마 여기 친구들 많잖아. 엄마 여기서 바빠. 야, 아직 일도 더 해야 하고 자주 연락하면 돼. 넌 남편 손잡고 한 번씩 올라와서 얼굴 보여주면 되고. 엄만 진짜 괜찮다. 네가 엄마 옆에서 노처녀로 있는 게 더 싫어. 엄마, 고마워. 나 그 사람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야. 한결같았잖아, 김서방. 어머, 어머, 엄마, 김서방이라니. 사위 얻으니까 좋아? 너무 좋지. 아들 생겼다, 엄마도.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속도는 빨랐죠. 양가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결혼식은 남편이 있는 곳의 작은 웨딩홀에서 했어요. 서울에 있는 제 친척들과 친구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 와주었어요. 정말 남편 하나 믿고
그 사람 하나 보고 새로운 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쁠 줄로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꼬이기 시작한 건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저는 쭉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재밌을 줄 알았어요. 남편의 고향은 연고도 없고 친구 한 명 없는 곳이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에 기대어 부푼 것도 있었어요. 결혼식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죠. 마침 어머니 칠순 생신이어서 고급 스카프 선물에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며느리 되고 시부모님께 처음 대접해드리는 자리라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선물 고를 때도 명품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추천받아 구입했고, 또 음식은 몇 날 며칠 메뉴 선정하고 조리 순서 정해놓고 거의 밤을 꼴딱 새워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많이 해보질 않아 칼질도 재료 손질도 너무 느렸거든요. 생신날 대충 시작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몰라요. 그때 준비한 거 읊어보라고 하면 저 지금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정성이었어요. 그리고 생신날 저희 집으로 시댁 식구가 모두 모였죠. 회사에서 아버님과 남편은 같이 출발했고 어머니와 시누이는 댁에서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벨소리가 울렸을 때 앞치마를 점검하고 웃는 낯으로 현관에 나갔어요. 근데 아버님과 남편 뒤로 회사에 근무하는 격리 직원이 같이 왔더라고요. 워낙 작은 회사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니까 한 끼 식사쯤이야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식사가 아니고 어머님 생신이라는 것에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워낙 칭찬을 많이 했던 직원이라 데려오고 싶었나 보다 했죠. 뒤이어 어머니와 시누이도 도착했고 제가 차린 음식을 내올 때마다 시부모님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이, 우리 새아가 요리 솜씨가 아주 좋구나. 이거 다 직접 만든 거니? 아주 고생했겠네. 아이, 그러게. 우리 아기 어머니 닮았나?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지?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아주 야무지네. 고맙다. 어머, 옳게 고생 많았어. 고마워. 우리 엄마 생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나도 이렇게 못 차려, 엄마. 시집 안 간 딸내미는 뭐가 바쁘다고 여태 이런 상 한번 못 차려드렸네. 미안해요. 나 시집 가기 전에 우리 올키한테 음식 좀 배워야겠다. 그렇게 맛있나? 이 정도는 뭐 금방 하지 않아요? 제가 차린 밥상이 시시하다는 듯 초를 치는 여직원 말이 거슬렸지만 그냥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가족분들은 모두 만족해 하셨으니까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쯤 어머님께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쇼핑백이 보이질 않았어요. 진짜 식은땀까지 삐질삐질 흘려가며 온 집안을 찾고 복도며 옥상까지 올라가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침이 꼴깍 넘어가고 시어머니 칠순에 딸랑 밥상만 차린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찜찜한 마음뿐이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저에게 여직원 선물을 부탁하더군요. 생신날 회사 여직원이 약속 시간 늦지 않게 긴급한 회사 일도 잘 마무리해주고 생신상 뒷정리까지 다 돕고 갔으니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여직원 또래에 어울릴 만한 가디건 사서 회사로 갔어요. 회사에는 아버님과 남편이 외근 중이었고 여직원만 사무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직원의 표정을 보고 전기 같은 게 빡 오더라고요. 여자들의 육감, 촉 그런 걸까요? 처음 만나고 며칠 지나 두 번째로 만난 여직원은 꽤 건방진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이 없어서인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다리를 꼰 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까딱거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의도적으로 선물을 없앤 것이 네 짓이구나 확신이 서더라고요. 우리 작은 사장님이 다 좋은데 여자 보는 눈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전 사장님 결혼한다고 서울 여자가 온다길래 진짜 서울에서 공주님이라도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날 뵙고 너무 놀랐잖아요. 웬 촌스러운 아줌. 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가 여자 보는 법 좀 알려드리려고요. 참, 사장님이 뭐 제 선물 가져오실 거라고 하던데. 설마 이거예요? 아휴, 이 언니 센스도 없으시네. 거기 화분 옆에 두고 가세요. 안에 교환증은 들어있죠?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저는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했어요. 첫째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어안이 벙벙했죠. 둘째, 나를 무시하는 발언들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아버님 회사 직원과 트러블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제 당황한 표정에 그 여자는 더 기고만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물을 내려놓는 제 모습이 그 사람 눈엔 우스웠겠죠. 그때 왜 그녀 머리채를 잡지 않았는지 여태 후회가 될 뿐입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 작은 동네에 저에 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주어는 제 이름이었고 일파만파 퍼지는 소문에 점점 힘들어졌죠.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일어나 싶어 떠올려 보니 그 여직원 짓이더라고요. 여직원이 알려주겠다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헛소문을 퍼뜨려 남편에게서 저를 떼어놓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제가 시댁에서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해 기차역에서 쭈그려 앉아 우는 걸 봤다는 등 서울에서 오래 만나던 남자가 있어 서울에 자주 올라간다는 등 발 없는 소문이 삽시간에 천리를 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시댁 식구들로부터 불편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의 쑥덕거림에 시부모님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바로 잡고 싶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기정사실화되었어요. 그땐 제가 어리고 대처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엔 남편이 저를 두고 혼자 시댁에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도 그렇게 멀어졌어요. 대화는 줄었고 오해는 쌓였어요. 저희 두 사람은 누구도 딱히 먼저 손 내밀지 않고 가는 시간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3달 만에 아이가 생겨 신혼이 짧았어요. 임신 중에 이런저런 소문으로 시달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요. 출산하고 서울 친정에서 지내면서 아기가 돌이 좀 안 됐을 무렵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남편은 아이가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를 설득했지만 그곳에 다시 가기 싫다는 저의 단호한 한마디에 곧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기타 합의 조건들을 저에게 다 맞춰주며 배려해줬죠. 동네에서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서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편으로 정리를 해주니 그 점은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혼 정리를 마치고 완전히 서울에 오자마자 여직원은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하는 듯 했어요. 머지않아 남편이 저 여자랑 재혼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남편은 사업체만 늘리며 소처럼 일만 하더군요. 남편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남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아빠의 역할은 잘 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묵묵히 잘 지켰습니다. 아이와 왕래가 거의 없었음에도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육비는 물론 내 생일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었거든요. 그때마다 좋은 사람이었던 걸 느꼈어요. 그 무렵 아들이 군대에 가면서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작은 집으로 옮겼어요.
아들 어릴 땐 친정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아이에게 넓고 편안한 방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이 중학교에 갈 때 따로 나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혼자 계시고 저도 오랜 기간 혼자 지낼 텐데 뭐하러 두 집을 오가나 싶어서 다시 집을 합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남편과 저를 이어주던 아들이 군대에 가니 전과 달리 완전 남남처럼 서로 안부조차 모른 채 지내게 되었어요. 그제야 옆에 늘 존재한다고 느꼈던 그 남자가 이젠 진짜 전 남편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 주 뒤 갑자기 늦은 저녁 시간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늦은 시간에 벨이 울릴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갸우뚱하며 인터폰을 확인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물컵도 놓쳐 깨트릴 정도였어요. 그 시간에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이 바로 몇 년 만에 본 전 남편이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큰 소리가 나자 주무시다 나와보셨지만 제가 김서방이라고 말씀드리자 방에 계시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의 얼굴은 너무 상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놀랐던 건 남편의 다리 때문이었어요. 감기 한 번을 안 걸릴 만큼 건강했던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전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식사도 못했다길래 저녁을 차려주는데 만감이 교차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몹시 불안해 보였고 허겁지겁 식사를 마친 남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기억하지? 내 밑에서 있던 여직원. 당신이랑 헤어지고 만나긴 했었어. 그건 알고 있었지? 근데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니까 아주 미친 사람이 되더라. 재혼은 왜 안 했어? 하고 싶지 않더라. 아들내미도 생각나고. 무엇보다 그냥 당신이 걸렸어. 당신이 원하는 이유는 했는데 난 사실 그 여자가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일을 다 알다 보니 우리 아버지랑 가까웠고 자연스럽게 집에도 드나들고 내가 너무 무신경했어. 당신 마음도 몰라주고 나 도저히 재혼은 못하겠더라. 그거야 뭐 나도 마찬가지였어. 당신 의견보다 그땐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냥 다 피하고 싶고. 근데 다리는 왜 그런 거야? 그 여자가 나 모르게 보호자 사인까지 해서 어머니랑 누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나도 이 꼴로 만들었어. 나 멀리 못 가게 한다고 다리를 이 꼴로. 아니 뭐? 정신병원? 당신 대체 어머니랑 누님을 안 찾고 오고 뭐 한 거야? 그러게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네. 다리는 멀쩡한 사람 다리를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공장에서 나오는데 기계를 넘어뜨렸어 그 여자가. 난 피할 새도 없이 기계 밑에 깔렸고 제때 치료도 못 받게 맞고 정신병자가 따로 없지. 바지 좀 걷어봐. 어머, 이흉을 어쩜 좋아. 이 지경이 되도록 당하고 살았어? 진짜 미련하네. 실례인 거 아는데 당장 숨을 데가 필요해서 왔어. 당신밖엔 생각이 안 나서. 신세 좀 질게. 미안해.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이사도 했는데. 아들 컸다고 양육비 안 보내서 많이 서운했지. 나 사실 우리 아들 좀 크고 나선 연락하고 지냈어. 어릴 때야 내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감히 보겠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당신이 왜 핸드폰 사줬잖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 아빠랑 만나고 싶다고. 자기 중학교 입학하는데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 우리 아들이랑 가끔 만나서 용돈도 주고 당신 소식도 듣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 여기로 이사한다는 것도 애가 알려줘서 바뀐 주소도 아들 통해서 알고 있었지. 둘이 만날 거라는 거 생각 못했던 건 아닌데 꽤 오래됐네. 난 대학 가면서 애도 성인이 되었으니 혹시 당신 보고 싶진 않을까. 언젠가 보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해야지 했었어. 그랬구나. 다행이네. 아빠 빈자리 엄청 크진 않았겠다, 내 새끼. 고마워. 잘했어. 잘했다. 저희는 20년 만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코가 아주 시큰거리더군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고된 시간을 보냈을 서로를 위해주는 다독임이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꼬인 실부터 풀자고 했어요. 우선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뛰어다니며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하던 미술학원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나갔어요. 어머님과 시누이가 병원에서 퇴소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전부 모았어요. 두 분이 정신병력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남편 고향 사람들과 만나 인터뷰를 녹화했고 병원 입원 당시 사용된 보호자 사인이 조작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회사애가 그간 남편이 사용한 결제 서류도 챙기고요. 어렵게 병원 CCTV를 구해 그 여직원과 정신병원장의 친분, 거래한 정황 등을 찾았어요. 증인 역할을 해주실 거동이 불편한 아버님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경찰을 대동해 정신병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홀쭉 말라버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쇳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왔네. 당신 찾으러 오는데 나 대신 고생해줬어. 아이, 미안해. 아가, 고맙다. 우릴 찾으러 와주었구나. 그렇게 오랜 시간 모른 척하며 살았는데 넌 어떻게 여기까지 걸음을 해준 거니?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오랜만이네. 이런 꼴로 마주하다니 너무 부끄럽다. 고마워. 우리 집 문인이다, 올케가. 진짜 미안해. 솔직히 20년 만에 온 식구가 이렇게 모일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모이다니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가슴속 응어리 같은 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2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었고 마음속에서는 끊기지 않은 실 같은 게 있었나 싶더라고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제부터 제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장 이성적으로 정신 차리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니 절 믿고 꼬인 실타래를 풀 기회를 달라고요. 반드시 풀자고요. 20년 전 제가 그 여자 때문에 다 내려놓고 친정으로 가버린 게 시작인데 여기까지 우리 가족의 삶을 꼬이게 한 것에 제 탓도 있다면서 마지막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다음 날 그 여자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자백하게끔 유도해야 했어요. 저는 이제라도 다시 남편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하니 그 여자가 코웃음을 치대요. 나 아들도 다 컸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편과 재결합하려고 해요. 에? 재결합? 당신 전 남편 만나보긴 했어요? 보자마자 도망칠 것 같은데. 저기요, 보고 말해요. 재결합의 지읒소리도 꺼내기 싫어질걸? 아주 뻔뻔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죠. 젊은 날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날의 표정이 떠오르더군요.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다리 저는 거요? 절뚝거리는 거 알아요. 그게 뭐 대수라고. 수화기 너머로 씩씩거리는 콧바람 소리가 새지더니 그 여자는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 알고 있어? 아, 니들 지금 같이 있구나. 이것들이? 야,
거기 어디야? 당장 말해. 야, 대답 안 해? 전 차근차근 주소를 불러줬어요. 네가 와 할 말 있으면. 얼마 뒤 여기가 덫인 줄도 모르고 저희 집으로 여자가 찾아왔어요. 끈끈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쥐새끼 마냥 온 식구들에게 팔다리가 잡힌 꼴이었죠. 인연 끌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나쁜 년. 너 내 딸 인생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됐지. 오란다고 진짜 왔어? 이리 와. 아이고 이 불려시 같은 년이. 어머니 할 때는 언제고. 나를 병원에 쳐넣어? 너도 어디 당해봐라. 들어가 이년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한겨울에 베란다에 잠깐만 있어도 자기 잘못을 술술 불 거라며 그 여자를 베란다에 가둔 채 안쪽 문을 잠가버렸어요. 춥고 덥고 배고픈 게 사람한테 제일 크다면서 뜻을 모았죠. 여자한테 자백을 받아내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니라고 잡아떼면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는 일이었어요. 빠르게 맞춰야 했죠. 독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순순히 불겠다고 태도를 바꾸더군요. 밤 늦게 찾아왔으니 한 10시간 만이었어요. 그 여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저와 신우이가 녹음하고 녹화하고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그 여자가 자백한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몇 년간 교제를 한 남편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니 심술이 나더랍니다. 시댁이라고 생각하고 사장님 부부도 잘 모셨는데 남편이 결혼을 거절하자 며느리처럼 생각한다던 어르신들도 태도가 싹 바뀌시니 그것도 서운하고요. 나도 10년이 넘도록 노력했어. 이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집 사람들은 눈도 꿈쩍 안 하대. 내가 회사 일이며 집안일이며 얼마나 했는데 그 인간은 전혀 못 잊었는지 아들 핑계로 결혼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와서 부인도 며느리도 될 수 없다고 하니 허무하고 허망하더라. 그럼 젊었을 때 정리하든가. 배신감 같은 게 들었어. 뭐라도 갚아주고 싶었어. 내가 그 정신병 원장이랑은 내 친구 남편 건너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그래서 부탁을 좀 했지. 그래, 돈 좀 쥐어주니 서류도 만들어주고 입원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 뭐 병원까지 데려가는 건 머리를 좀 굴려야 했지만. 제가 사인은 하고 묻자 사인이야. 늘 결제한 거 보는 게 내일이었잖아. 전산 처리로 되는 게 많다지만 이 사람 사인이야 뭐 신용카드 결제할 때도 보는 걸.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사람을. 그럼 그 사람 다리는 내가 많이 좋아했어.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혼자 많이 좋아했어. 잘 웃어주잖아. 그 모습이 좋아서 짝사랑하게 됐는데 오래 만났다면서 웬 허여멀건한 여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냥 그때부터 뺏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갖고 싶었어, 당신 남편. 이혼도 시켰고 본격적으로 만나는 사이도 됐고 날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끝까지. 애원하고 필요도 소용없었어. 우린 아니래. 그렇게 오래 만나고 집에도 드나드는 사이였는데 끝까지 결혼은 아니래. 완강하게 나오니 눈이 돌았지. 그냥 내 옆에만 있어라 하고 공장 가운데 있는 기계를 그 사람 퇴근하는데 밀어버렸어. 겁만 주려고 했는데 정확히 다리에 맞았어. 나도 진짜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상처가 엄청 크게 나서 나도 놀랐다고. 밖에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119도 안 불러주고 사무실에 앉혔지. 근데 내가 외출한 사이에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 병원에 갔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동네 방네 찾고 있는데 당신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 아버님도 어떻게 할 셈이었어? 큰 사장님은 거동이 편치 않으신 걸 뭐. 집안만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방해되는 사람은 아니었어.
핸드폰에서 녹화 파일을 USB로 옮겨 담고 아버님과 어머님 시누이 그 여자와 제 차로 경찰서로 갔어요. 아버님이 조수석에 어머님과 시누이가 뒷좌석 창가에 앉으셨고 그 여자를 가운데 앉혔죠. 그 여자도 모든 걸 내려놓은 듯 순순히 따라왔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뒤늦게 경찰서에 도착한 남편이 제보를 하나 더 하겠다고 했어요. 네 뜻대로 안 되면 사람 쳐놓는 게 네 전문이지. 2010년에 병원 보낸 네 아버지 아직 정정하게 잘 살아계시던데. 형사님, 이 여자 아버지도 멀쩡한 상태일 겁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어이,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너야, 너. 아니야.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진짜 가만 안 둬? 남편의 제보에 그 여자는 또 금세 희번덕해지더군요. 저희는 형사님들에게 그 여자를 넘기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제가 온 식구를 차에 태우고 집에 가려고 시동을 걸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내어 엉엉 우는 거예요. 꼭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를 내면서요. 문득 룸미러에 5명이 한 식구가 되어 담긴 모습을 보니 울컥한다면서 그동안 아무리 돈을 벌고 일을 해도 허전하고 외로웠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우리 가족 고생만 시키고 지키질 못했어. 20년을 이게 뭐야. 다 내 잘못이야. 못난 나 때문이야. 여보, 괜찮아.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고생했어. 저는 그런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내 인생만 꼬인 줄 알았는데 남편도 그랬던 거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단단히 꼬여버린 그 실타래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늘 만지작거리고 있었겠죠. 남편의 미안하다는 한마디 사과에 저도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눈물바다가 되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응어리졌던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체중이 딱 10kg만 오를 때까지 집에 있다 가라고 우선 건강부터 챙기자고 제안했어요. 거창한 재결합은 아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그렇게 다시 부부의 연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에게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꺼내준 여직원의 아버지가 남편과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인 삶을 다시 찾아준 것에 감사하다면서요. 내가 딸을 참 잘못 키웠어. 내 마흔이 훌쩍 넘어 얻은 귀한 딸이어서 소리 한 번 안 치고 곱게 키웠어. 그게 내 한이 될 줄은 몰랐네.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용케도 다 해내길래 난 좋게만 해석했었다고. 욕심이 많아 대성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 엄마 죽고 나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내가 단번에 거절했지. 젊은 나이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내 재산은 미리 내어줄 생각 없다. 그랬더니 집을 나가더군요.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고. 유일한 내 자식인데 나라고 가만두진 않았어요. 백방으로 찾았어요. 굿도 하고 사람도 사서 풀고. 근데 결국 찾지를 못하고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날 데리러 왔다는 거야. 따님이 신고했다나. 내가 멀쩡하다고 증명해줄 가족이 하나 없으니 난 그렇게 병원에 끌려 들어갔어. 그렇게 10년이 넘게 갇혀 있었던 거요. 그러더니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임대 내준 집 세입자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통장에 월세를 넣어줬더군요.
그건 또 내 복이지. 집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 있는데. 그래도 쭉 돈을 넣어준 거 보면 그 사람들도 복 받을 거요. 하여튼 그간 모아뒀던 돈을 두 분께 드리러 왔소. 날 살려줘서 고마워요. 난 앞으로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아. 두 분 부모님 모시고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줘요. 내 부탁이요. 그 노신사는 자기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딸 잘못 키운 용서의 목도 들어있으니 받아달라 하셨어요. 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노신사의 진심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우린 대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괜시리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볼 생각은 왜 못했을까 싶고요. 남편은 두 어머니의 잔소리 덕에 더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을 다쳐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있고요. 아들은 다음 달에 제대를 앞두고 있어요. 휴가 나왔을 때 다 같이 모여 살게 된 새 집을 보더니 얼른 제대하고 싶다고 하대요. 제가 아들 방을 아주 멋지게 꾸며놨거든요. 저희 세 식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참 미안했어요. 제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봤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심성이 고운 우리 아들은 부모를 다 품고 이해해 주더군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은 창박해지는 저녁 노을을 보고 있으면 하루가 가는 게 그렇게 아쉬워요. 어머님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어릴 때 아빠 엄마 사이에 누워 좋아하는 이불 덮고 뒹굴거리던 그때의 기분이에요. 큰 걱정 없이 너무나 평온한 그 기분이요. 이 행복이 늦게라도 꼬인 고리를 끝까지 다 풀어낸 하늘의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과거에 꼬인 지점을 찾기 싫어 외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회가 닿을 때 피하지 말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지점은 본인만이 알고 또 본인만이 풀 수 있어요. 저는 무려 20년이나 걸렸지만 혹시 꼬여버린 실타래가 마음속에 있다면 부디 더 늦기 전에 그 꼬인 매듭을 꼭 푸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안 날 땐 저를 떠올려 보세요. 하루가 가는 게 아쉬워진 저를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족 건강 챙기며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건승하는 2023년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아참, 아들에게도 한마디만 남길게요. 아들, 그동안 나라 지키느라 고생했어. 그리고 또 할머니랑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 아들 덕분에 엄마 힘내서 살았네. 늦었지만 아빠랑 엄마랑 우리 아들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들. 꽃길만 걷자. 사랑해.